악한 영에 둘러싸여 있다. 악령이잖아요. 폐마사들을 불러서 부마의식을 해가지고 유승민의 지금 들어가 있는 악령을 빨리 빼내야 된다. 무속이냐 이게 진짜? 와. 당대표 할 때 이제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깜짝 놀란 게 갑자기 흰 천사복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막 이렇게 저쪽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저거 신천지 아니냐? 제가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좀 이 근우회가 신천지랑 뭔가 있지 않았나? 장성철 소장 소환 조사하시죠. 아는 건 아니었어요. 새누리 신천지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선거에는 개입하려고 많이 신천지 쪽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다. 그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진짜 단식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 단식. 되게 독한 단식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장동익 대표 독한 분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단식 투쟁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 하는 나라가 있나요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부패 정치다. 근데 이걸로 그냥 한 방에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방선거 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장동익 대표 않는다.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준비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2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계속 보셨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년 기자회견과 저희 방송이 또 시간이 겹치는 관계로 몇몇 분들이 거기 가 계신 경우들을 믿는 것 같은데 저희 방송 오시면 신년 기자회견 내용도 계속해서 정리해 드리고요. 계속 쭉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이 추운 날에도 지각하지 않고 저희 찾아주신 여러분들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현장에 와주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오늘 뉴스는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기자회견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일단 뭐 모두 발언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는데 뭐 좀 볼만한 내용들 어떤 거 좀 있었습니까? 아유, 뭐 내내 볼만하지만 또 장르만 여의도만 하겠어요. 저희가 짧게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모두 발언에서 중요한 부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 5극 3특 체제를 안착시키겠다라고 했고요. 또 대통령이 스타트업과 벤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제 체질을 구조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추진하겠다. 계속해서 추구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잘 살게 하겠다.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 5개 네, 정도 크게 5개 중요한 정도. 내용들이 네, 이야기. 지방 발전을 일단 지방 균형 발전을 제일 중요하게 아마 좀 다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과 벤처로 우리 경제 산업의 체질을 좀 바꾸겠다. 뭐 그런 내용들을 앞에 좀 많이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5극 3특이라고 하면 하여튼 전국이 다 그 5극 내지는 3특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국을 5극 3특으로 이제 재배치한 다음에 네. 구석구석 그 거점을 중심으로 네. 잘 발전시키겠다라는 네.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왜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기자들의 질문 가운데는 뭐 좀 어떤 게 집중이 좀 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질문이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네. 나도 오늘 좀 지금까지 나온 질문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환율이 너무 높은데 원환율, 고환율 대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예. 대책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있었으면 했겠죠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 이게. 그래서 쭉 그쵸.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원환율이 엔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진짜 실제로 그걸 다 반영하면 한 1,600원 정도 돼야 된다는 이제 계산이 나온다. 일본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 고환율이라는 것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원상 복구하기 좀 어려운 걸로 보인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중국, 일본, 대만 뭐 등등과 함께 우리 환율이 이제 같이 좀 이동하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우리가 비교적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네, 한두 달 정도가 지나면 1,400원대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일단 예측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400원대 전후라고 한다면 1,400원대 초반 내지는 1,300원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일단 이야기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집값 문제가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상반기 중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으신지, 왜냐하면 서울 집값은 여전히 안 잡히고 있으니까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또 정책실장이 양도세와 보유세 세제 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네. 했는데 이제 대통령 큰 틀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 그건 내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주식시장으로 돌리기에 노력하고 있고 조금 효과가 있는 것도 같다라고 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 또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장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조금 이제 디테일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년 실업 문제는 이야기했는데 이건 역시 답이 바로 나오기는 어려운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질문이. 청년 실업 문제요. 예. 그래서 경력 없이 사실은 신규로 지금 젊은이들이 네. 이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창업을 한다는 것도 아무 경험이 없이는 어렵잖아요. 예. 이런 공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질문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게 막연하니까 그 기본기를 좀 가르치는 뭐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창업 중심 사회로 가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큰 틀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어렵죠. 사실 진짜 청년 어려운 실업 문제 문제입니다. 네.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 정도를 그래도 이해하는 사람이 저 자리에 있다는 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좀 네. 실질적인 답변 또 하나 나왔는데 그 관세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 지금은 거의 뭐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 그때그때 그 파고를 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을 잘 하는 것으로. 예, 뭐 네. 반도체 관세를 100% 올리면 물가도 그만큼 오를 텐데 그게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남북 관계 이야기가 나서 무인기 이야기는 대통령이 어제 그제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무인기는 짚었습니다. 이 무인기 침투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말로는 평화 안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 뭐 우리가 결국에는 보낸 꼴이 된 거 아니냐, 남한에서 보낸 꼴이 된 거 아니냐, 북한이 의심하고 불신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근데 물론 그런다고 북한 편 드는 거 아니다. 무슨 내가 말만 하면 북한 편을 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북한에게 이재명 정부도 못 믿는 믿을 만한 정부가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상황을 주면 이런 이야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기 보낸 사건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반도체 가격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진짜 요즘에 노트북 뭐 이런 거 혹시 사시는 분들 느끼시겠습니다만 가격이 진짜. 높아졌어요? 네, 지금 좀 약간 하이엔드급 노트북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300, 400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전에 한 200 하던 게 뭐 270 뭐 이렇게 올랐어요. 우리 뉴퍼마켓에서는 하이 좀 높은 고사양의 노트북은 안 팝니까? 있죠? 거기서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뉴퍼마켓.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불안불안했네요. 자, 여튼 이런 얘기들이 주로 오가는 기자회견이었고요. 어제 또 국무회의인가요? 예, 여기서 했던 내용들도 오늘 이제 겹치는 내용들 좀 있었고, 뭐 지상파나 종편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있었는데 그것만 하나 전해주시고 좀 넘어갈까요? 이제 무인기 이야기는 어제도 대통령이 했으니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고요. 네. 그 대통령이 어제 허가제 지상파와 종편은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로 가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터넷 언론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쓴다. 뭐 그거는 표현의 자유를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영역은 특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송이나 뭐 이런데 이제 시사 프로그램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의 좀 불만 같은 것도 있는 모양이라고 추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네. 불편했을지. 특히 대통령이 이제 그 네. 법원에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보통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무조건 검찰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 항소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게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생리대 얘기도 있었습니까? 네. 그 생리대가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한 40% 비싼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싼 것도 만들어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 생리대 뭐 고급화해서 비싸다는 주장도 있는데 싼 것도 기본적인 품질을 잘 갖춘 것도 생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필요한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연구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급화돼서 비싼 생리대 있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분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생리대도 있어야 된다. 네. 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로 보이고요. 자, 기자회견 그리고 혹시 어제 뭐 국무회의 통틀어서 두 분 어떻게 좀 보셨는지 한 말씀씩 좀 들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하나하나씩 하려고 하면은 너무 길고. 예,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말로 좀 현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예전 같으면은 대통령이 얘기한 이 하나하나가 다 무슨 일면 톱, 막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근데 나라에 넣어는 워낙 뭐 좀 어수선해요, 사실. 어수선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지금 약간 우려되는 것들은 몇 가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국가 데이터처 통계로 보면은 지금 뭐 청년 실업률이 아니라 전체 실업률이 4.1%로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그 실업자 수가 121만 명으로 지금 역대 최대예요. 그래서 지금 그 뭐죠? 그 기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지금 그 실업급여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네. 그런 정도로 뭐 대통령이 정부가 모든 일자리를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대통령이고 쉬었음 청년 같은 경우에도 70만 명이 넘어서서 이것도 역대 최대예요. 지금 안 뽑는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청사진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자가 질문한 것도 그거예요. 신입을 안 뽑고 신입한테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거냐. 네. 뭐 모든 거를 대통령이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고 잠재적으로 이렇게 취업 연령이 점점 늦춰지면은 이 국가 성장 잠재력 자체가 굉장히 좀 훼손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종편 뭐 표현의 자유 무한대 아니야 이 말은 저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미국처럼 누구나 이 방송 진출입에 장벽이 없는 나라하고는 다르거든요. 이쪽에 종합 편성 채널은 보도와 포함해서 뭐 JTBC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심사도 재심사, 제어가 심사도 하고 그런 건데 저는 이게 예시가 맞는 거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게 검찰 기소를 한 거를 가지고 왜 여기에서 뭐 무죄가 나왔을 때 항소를 안 한 거 가지고 지적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지금 대장동 기소를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 같아요. 대장동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는 여론으로 보면은요 압도적으로 그거는 항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언론이 종편이든 뭐 신문이든 그게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그거를 지적하는 게 이게 문제인가요? 이거는 잘못된 예시를 들었다. 그리고 본인의 이해관계와 지금 연관된 거를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이 말이 맞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문제가 공격의 소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하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나경원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도 항소 포기하고 이게 이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막 이런 엉망진창의제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저는 뭐 여기 종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표현의 자유가 있니 없니를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거나 네.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아마 대통령의 판단은 여론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한 것보다 아마 언론들이 다 이렇게 보도하니까 여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좀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비판의 지점은 김준일 평론가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는 아부와 칭찬으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야부와 칭찬이라고 하지 말고 시작을 하셨어야 진짜 아부가 되죠. 안심다행 감사. 안심 다행 감사. 네. 현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오다가 이제 차 안에서 얘기 들었는데 구체적인 뭐 법조항이라든지 수치를 대면서 되게 세세하게 알고 있구나. 와, 대통령이 저런 것까지 알고 있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들어서 좀 안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디테일까지 다 네. 파악하고 있다. 또 전임 대통령은 에이 뭐 저기 그거 뭐 저 잘 될 겁니다.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을 하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만 그러한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환율 문제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네. 집값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려움을 얘기하셔서 참 우기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하나는 국정 운영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무게감에 대해서 가볍게 느끼지 않고 진중하게 무겁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직, 대통령직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철학과 가치관이 있는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뭐 북한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네. 국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고충이 많고 고독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접근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뭐 한 얘기만 하면 무슨 얘기든 하면 이제 저 욕. 쓰시려고 준비하다가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적응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아 그래요? 많이 좀 계십니다. 욕설이 좀 줄었어요? 네. 아니 근데 네. 아니 저는 그 장성철 소장님의 이 태도가 좀 어안이 벙벙한데. 네,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저는 뭐 칭찬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네. 대통령한테 감사할 일은 아니죠. 감사할 일은 그러니까 네. 뭐.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되지 않을 일을 뭐 했다라든지 뭐 이런 선의를 베풀었다든지 이러면 감사할 일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책무고 책무에 대해서 더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한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거의 저는 이 수준이다. 이건 이제 상대적 감사 아니었을까요? 이전과 그렇지. 비교를 했을 때. 자꾸 저는 그게 막 오늘 기자회견 민주당 입당하십니까? 아니요. 신년 뭐 기자회견 하시는데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면 저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 과연 저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저절로 나왔죠.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신년 기자회견 이런 것도 많이 건너뛰었잖아요. 윤석열 전 안 한 적도 대통령이. 예.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간 것이 좀 감사하다. 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 네. 자, 대통령 장동혁한테 뭐라 그러지 왜 한 나한테 자리 뭐라 하려는 그래? 겁니까 지금? 예? 한 자리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는 바로 넘어가니까 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전화 갈 일 별로 없고요. 왜요 또 뭐야?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가두더니 아까 올 때는 네, 대통령 기자회견 요 정도 가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네네네. 뉴스부터 김경시 의원 뭐 요 뉴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통령 기자회견은 다 정리를 해서 내일 또 다시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선호 의원 1억 원 공천 헌금 수사를 어제 받았잖아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인데 오늘 오전
5시 53분까지 예. 거의 뭐 20시간, 21시간 정도로 조사를 받은 거예요. 네. 끝을 본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김경시 의원이 앞서 그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 의원은 계속 안 받았다는 주장을 지금 나는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경시 의원 말 그 하얏트에서 네.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이제 음악이 흐르고 약간 이렇게 어두운 조명이 있는 네. 곳이었고 자기 쇼핑백에 이제 그 1억 원을 가지고 갔는데 그냥 줄 수가 없어가지고 발 밑에 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길에 뭐저 주려고 두신 거 없어요? 나오는 길에 네. 이제 이걸 주려고 했더니 자기한테 직접 주지는 말고 보좌관에 주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실어 갔다는 거고 처음에 그걸 돈을 준다고 했을 때는 반색했다는 거죠. 뭘 이런 걸 다라고 이제 반응을 했다. 실제 그 1억 원은 보좌관에 따르면 전세금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김경시 의원을 통해 나온 진술인 것 같습니다. 네. 1억 전세금으로 사용을 했다. 그런데 이걸 또 나중에 돌려받았다는 주장도 아마 김경시 의원이 했던 네. 모양이죠. 그건 선거 끝나고 나서 가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돌려줄 때 다 끝난 일인데 뭘 돌려주냐라고 했더니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받아달라고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섞여 있는데 네. 그 전세 자금으로 썼다라는 거는 남모 보좌관이 얘기를 네, 한 거고, 그렇죠. 예, 뭐 그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조명 조도가 낮은 곳에서 만나서 이제 뭐 김경- 등등등 그거는 이제 김경이 얘기를 한 거를 그걸 이제 예. 종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받은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본인이 몰랐다라고 지금 강선우는 그동안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모를 리가 있습니까? 장성철 소장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돈을 의원을 보고 주지 중간에 무슨 배달 사고가 날지 무슨 일이 있을지 최소한 당사자가 그 현장에 있었던지 아니면은 그쪽에 전달해 주세요라고 했던지 뭐 이거가 당연한 그 뭐 예측이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확인이 됐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은 이제 곧 구속영장을 이제 경찰이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발부를 할 것 같고 이제 체포동의안이 얼마 남지 않았다. 표결이. 네. 네. 뭘 이런 걸 다 여기 이제 딱 뭐 갖다 바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뭘 이런 걸 다 우리 명절 때도 왜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러면 아유 뭘 이런 걸 김건희 씨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그랬었나요? 네, 다음부터는 그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네. 했었죠. 큰 거 사오라고 조그만 거 말고. 나도 그래도 강선우 의원의 말을 전하면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이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죠. 이 삶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를. 뭐죠? 저도 평론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잘한 건 잘한다고 하고 못한 건 네.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못한 거를 억지로 찾아가지고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 저의 평론의 원칙을 네. 오늘 제 방송에서 얘기한 거다. 제가 강선우랑 저랑 비슷하다. 네, 뭐 이렇게 우리 패널 분들한테 아니 강선우랑 저랑 비슷하다. 원칙을 갖고 살아온 곧 깜빵 가실 건가요? 그러면 안 돼. 나 보내지 마. 강선우랑 비슷하다며. 아니 저도 안 돼.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끊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네. 패널 분들한테 이런 말 하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 와 쓸데없는 얘기 그만 좀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게 뭐 사회자로서의 원칙입니까? 자, 여튼 무슨 삶의 원칙이 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만 봐도 그 원칙은 매우 부적절한 근데 원칙인 것 이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발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발언을 하면 공천원금 받는 게 너의 삶의 원칙이냐라고 분명히 비판받을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을 준비를 했을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세상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일단 자신을 속여야 그 다음에 세상도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최면. 네, 그런 거 아닐까? 아이고. 네. 네. 자, 여튼 강선우 의원 경찰 조사 있었다는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금 7일째입니까? 네, 네, 7일. 그렇습니다. 네. 7일째입니다.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쌍특검 도입, 특검 2개를 하자고 하면서 지금 단식을 시작한 겁니다.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 7일째인데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치 이하로 떨어져서 산소 발생기를 착용하는 긴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의료진이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을 권고했으나 본인의 거부 의사에 따라 단식 현장에서 응급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저 사실 이거 사진 보려고 갖고 왔어요.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흑백으로 올렸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사진? 아니, 좀 저렇게 산 사람을 저렇게 흑백으로 저렇게 눕혀가지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진짜 사진 보고 밤에.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찾아가기도 했고 이 당 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은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 단식 투쟁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장동혁 대표를 찾아갔고요. 이준석 의원도 장동혁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방문이 이어지고 있네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7일 만에 저렇게 되면 그게 저 엄살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저 정도가 원래 정상이고 그렇죠, 정상. 그 전에 단식들이 조금 뭐랄까 거시기했어요. 마일드한 단식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7일 정도 굶으면 저렇게 되긴 하거든요, 진짜. 그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진짜 단식을 하고 있다. 이번엔 진짜 단식. 진짜 단식이라는 거예요. 네. 물하고 소금만 먹는 진짜 아. 단식.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옛날에 이정현 대표가 단식할 때 당대표실 안에서 단식을 했어요. 그래서 문 닫아놓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게 무슨 단식이냐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보겠다 했는데 거기서 문을 탁 그냥 정말 두꺼운 문, 그 안에 당대표실 사무실이 있고 또 그 보좌관도 있는데 문 2개를 닫는다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단식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단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근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내놓고 단식이 아니라 단속 아니야? 단속? 몰라요. 여기 완전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뭘 어떻게 잘못 먹으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는 그 전에 비하면 단식은 단식인 것 같아요. 매우 오픈된 그러니까 이거 단식. 되게 독한 단식은 맞는 것 같아요. 보통 로텐다울에서 단식을 하다가 네. 밤이 되면은 그냥 대표실로 가서 좀 쉬고. 거기서 취침하고 다시 아침에 하는 출근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계속 로텐다울에 있는 거는 자신을 완전히 그냥 내려놓고 목숨을 건 단식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정말 장동혁 대표 독한 분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어제 이제 당직자 한 분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어제부터 순간적인 혼절이 오더래요. 순간적으로 막 정신 잃고 막 쓰러져가지고 막 거의 그럴 수 혼수 있죠. 상태 갔다가 네네네. 다시 이제 또 정신 회복해가지고 맑게 또 말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텨봤자 2, 3일 정도밖에 못 버티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단식에 대해서 뭐 조롱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네, 봐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그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도 그때 뭐 그 여당에서 정부였나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 누구였더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후쿠시마 뭐 수산물 뭐 일본 수산물 시식회를 바로 앞에서 할 테니까 와서 먹어라 이재명 대표한테 막 이런 식으로 기억나네요. 해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 취소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인정을 하고요. 황교안 대표도 8일 만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8일 만에 실려갔으면은 뭐 사람마다 조금 조건은 다르겠지만은 대충 임계점에 왔다. 그렇죠. 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YS 김영삼 이분들이 24일, 23일 했고 사실은 좀 많이 안 알려졌는데 강기갑 의원이 29일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29일을 했느냐 이거 가지고도 뭐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단식 투쟁을 오랫동안 해봐서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 보통 힘든 일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좀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식 투쟁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 하는 나라가 있나요 지금? 정치인이 단식하는 거. 이른바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단식 투쟁하는 경우가 있냐? 그러니까 미국 지금 트럼프 때문에 난리예요. 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민 단속국에 지금 막 사람 미네소타에서 사람 쏴 죽여가지고 지금 막 그것도 날리고 막 시위하고 막 하는데 미국의 그 누구도 단식하지 않습니다. 뭐 영국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독일도 어느 누구도 일본조차 심지어 단식을 안 해요. 근데 왜 대한민국은 계속 단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단식을 한다라는 거는
약간 이제 동양권 문화기는 한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간디가 대영 제국 그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단식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단식을 하는 조건은 상대가 완전히 독재 정권이나 포갑적인 정권이고 그리고 내가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에 있고 네.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이런 조건들이 조금 있어야지 그나마 이 단식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1983년에 5월 18일 날 시작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단식이었어요. 아. 왜 그러냐면은 가택연금 상황이었고 5.18 희생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다 석방해라. 그러면서 이 단식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도 얻고 역사에 남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1990년에 거대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을 상대로 해서 지방자치제도 도입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키냐라고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정도는 단식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역대 보면은 그 이후의 단식을 제가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1995년 전두환 옥중 단식했거든요. 그래요? 예, 알츠하이머 발병 원인이 있다라면서 나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전두환 단식하고요. 네. 최병렬이 2003년에 노무현 측근비리 특검 촉구 10일간 단식하고요. 강기갑이 쌀 협상 비준 저지 단식 29일간 2005년에 단식하고요. 네. 문재인 대표가 세월호 유족 동조 단식 10일간 하고요. 예. 이정현 대표가 방금 얘기했던 정세균 의장 국회의장 사퇴하라고 7일간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하라고 9일간 단식하고 정청래 대표도 그때 24일 24일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황교안 2019년에 지소미아 종료 반대 공수처법 철회 네네. 8일간 단식하고 이재명 대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국정쇄신 선언해라 단식이 24일간 했어요. 그 지금 이 단식들은 저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단식들이라고 봅니다. 네. 예, 장도혁 대표가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구태 정치다. 왜냐면요, 아니 쫄짝 한번 해보세요. 네. 뭐냐면은 결기는 알겠는데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단식은 내 얘기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너희하고는 대화를 거부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 민주화 되기 전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으나 예. 지금은 이제 시대에 맞지도 않는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특검 해달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특검. 아니요.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그거는 이제 불분명한 것 포장이고 같아요. 예. 실질적인 내용은 흔들리는 당내 리더십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이런 단식을 한 것이 아닌가. 아. 그렇게 근데 생각이 그건 들고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0%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찾아오셨고 왜가 광역단체장 분들도 다 가고 네. 이준석 대표도 가고 지금 거기 가면은 한 50여 명 정도의 뭐 지방선거 후보자들 지지자들이 같이 이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서 뭐 한 2끼 정도 단식 같이 또 하고 또 지지세를 보여주고 또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장동 뭘 오해요 또 다 아시면서 뭘 아니 당내 결집을 위한 단식이 아닌가 그런 효과가 생각이 들어서 있군요, 그러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2월 중순쯤에 윤건희 부부에 대한 선고가 나오고 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메시지와 행동을 하면 지방선거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동영 너 이제 그만둬 이렇게 사퇴론이 나와서 당대표직을 유지 못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걸로 그냥 한 방에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오. 지방선거 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장동혁 대표 않는다.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준비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회생의 길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네요. 아니요 이제 술을 둬야죠. 이제 여러 어떻게 가지 둬요? 술을 두느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첫 번째 단식 현장에 가서 위로 방문, 격려 방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일단 하면 그러니까 고민이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이 가려면 빨리 그러니까 가야 되는 내일이 거 이제 아니에요? 마지막 네. 마지노선인 네. 것 같아요. 내일 모레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가냐 아니면은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 가냐 아니면은 안 가냐 이제 갔는데 계속 징계 때려가지고 바보 되느냐 아니면 갔는데 당원권 정지 6개월로 봐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 꽁꽁 묶이느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향후의 효과들을 좀 계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를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면은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통 큰 정치, 큰 정치 는 아니다. 이거로 봤을 때는 네.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지금 들어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서 싶어요. 위로하고 가서 위로하고 뭐 어쨌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본인이 이제 힘을 안 실어준다고 해가지고 네. 힘이 안 실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거의 임계점은 분기점은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장동혁 체제가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파의 중심 체제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맞대응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단은 인간적으로 가서 좀 위로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나 위로까지 해줬는데 내가 징계 계속 때려야 되나, 아니면은 징계 수를 낮춰야 되나, 아니면은 손잡고 지방선거 출마하게 만들어서 같이 보수 대통합을 통해 가지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을 좀 던지는 것이 어떤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여기를 찾아갈지. 근데 이제 어제 밤까지 좀 네. 그쪽 분위기를 좀 알아봤는데 절대로 이제 안 간다라는 분위기는 맞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해도. 근데 저는 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안 가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짧게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안 가는 분위기래요. 네. 여러모로 오히려 어설프게 이렇게 뭐 봉합으로 하려고 했다가 여러모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게 가서 이상한 또 모습 연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는 게 그래도 낫다. 공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인데 이게 그럼 결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제가 아까 전에 단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기 리더십을 지금 확고히 하려고 지금 단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이게 물론 이제 평론은 그 영역은 또 해야 됩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위험해지면은 단식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정치는 저는 이제 조금 웬만하면은 그 결계에 대해서 존중을 해와서 그렇게 많이 비판을 안 해왔는데 이제는 국대 정치에 가깝지 않나 이런 단식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박지원 의원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단식하지 마라, 삭발하지 마라, 의원직 사퇴하지 말라. 이게 위트 있게 얘기한 거지만은 이제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이다. 충분히 협상과 대화와 뭐 다른 방식으로 그 지금은 밀릴지라도 또 반대쪽에서 폭주를 하면은 네. 이거 여론을 가져와서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대화를 막아버리는 행동이다. 단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네. 강력한 스테로이드제 같아요. 스테로이드제. 그러니까 맞으면은 이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단식하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도 스테로이드는. 있고 네. 단기 처방이잖아요. 네. 장기 처방은 뭐냐면 단식할 때가 아니라 단절할 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세력과 윤어게인 세력과 그런 사람들과 단절해야 되는데 이영풍 TV랑 인터뷰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마지막 연설 비서관을 본인은 메시지 특보로 임명을 하고 그거는 뭐예요 결국엔 윤석열과 함께하겠다 이러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이것이 지방선거에 네.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냐. 단절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단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단절은 안 하면서도 당권 내지는 하여튼 이 헤게모니를 잘 움켜쥐려면 네. 단식이라는 유일한 극약 처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한 것 그런 같아요. 판단을 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과연 빠져나갈지 이 상황에서 출구 전략이 뭔지는 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천지가 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동욱 대표의 출구는 신천지 특검도 받으면 되는 건 것 같은데 앞서서 한다 전달해드리자면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통일교 특검에 대한 입장 질문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는 이거 좀 이상하다. 왜냐면 통일교만 하자고 했다가 신천지도 하자고 했다가 따로 하자. 나는 왜 이걸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원래 특검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또 특검하면 누구를 특검으로 할 건지 갖고 싸울 거고 추천 방식 갖고 싸울 거고 합의가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먼저 수사를 그냥 하게 경찰과 그 합수단이 수사를 하게 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신천지 보도를 보니까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정치 개입을 했다는 근거가 나오는 것 같다.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죠?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는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의 정교 유착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신천지가 윤석열을 밀어주려고 했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강경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인데 요거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2020년 7월, 12월 육성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이가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해. 이 나라 전체에 지라시를 깔 수도 있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만 우리는 경병식이나 음파같이 되지는 않는다. 사람은 상대를 해야겠다. 사람은 짐승을 상대 못한다. 지금 여기 경기도지사 지 혼자만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그러고 판사도 만나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우리는 여기 검찰총장도 잘 알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가 당시 지사가 요 신천지를 좀 강하게 압박하고 직접 막 그 안으로 그렇죠? 들어가고 맞아요. 요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코로나 그렇습니다. 시절이죠. 네, 네. 코로나 시절에 이재명 그 지사가 갔잖아요. 그 앞에. 그래서 왜냐면 이만- 이걸 안 지키니까. 네, 방역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재명 욕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지사를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구속이 됐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판사 만나고 해서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부정부패 우리가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이제 화를 냈다라는. 그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 부정부패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결국 이 이후로 국민의힘 쪽에 당원을 대거 가입시킨 거로 지금 정황은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시점 2023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그런데 네. 사실은 그 신천지가 한나라당 때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그 보수 정당에 조직적으로 좀 이제 개입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잖아요.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그래서 새누리가 신천지 아니냐 이제 이런 약간 세간의 의혹도 있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 보수정당 한나라당 때부터 계셨었잖아요. 전 신한국당 때요. 신한국당 때부터 계셨으니까 네.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갈 때. 근데 저희도 막 그렇게 언론에서 막 비판을 해가지고 예. 진짜 왜 생누리당으로 왜 했을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은 했었죠. 새누리라는 말은 사실 당명에서 한 번도 비슷하게조차 언급된 적도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상당히 의혹을 네. 갖고 있었죠. 뭐 예. 새누리, 신천지 예.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선거에는 개입하려고 많이 신천지 쪽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이게 네. 역사 그동안 이제 이게 언론 보도로 이미 엄청 나왔어요. 엄청 나왔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신천지가 이 정치에 개입을 했다라는 거, 그래요? 특히 이제 보수 정당 가리지는 않았지만은 특히 이제 보수 정당 쪽이 이 신천지하고의 굉장히 가까운 게 있어서 최초 공식적으로 조금 언론 보도로 많이 문제가 됐던 거는 2003년 그 한나라당 당대표 선거예요. 이때 서청원 의원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 이미 이때부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2003년 20년도 더 됐어요. 예,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오. 2004년에도 한나라당 선거 유세에 이만희가 직접 가라고 해가지고 네. 그 교 내에서도 약간 논란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2006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맹영규 출판 기념회에 이만희 총장이 직접 참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08년에는 박근혜 의원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연하장을 보냈다라든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 17대 그 대선 때는 네. 그 신천지 수석장로 황길중 씨가 새누리당에서 고문으로
예, 활동을 하고 있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본부장인가도 했어요. 그래서 이 유착 관계는 굉장히 뿌리 깊은 거고, 네. 근데 그 규모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10,000명 이러다가 이번에는 그 윤석열과 그 윤석열 당내 경선 그때 뭐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붙었잖아요. 네. 그때 10만 명을 가입을 시켰다. 근데 뭐 정확하게 10만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천지 지금 인터뷰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서 나온 거는 5만 명 이상이 가입을 한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하나는 신천지 그때 코로나 때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신천지에 대해서 행정명령하고 네. 강경한 대응을 해가지고 이재명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보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은인이다. 라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정서가 맞아요. 확 퍼지면서 네. 완전히 기울어버린. 그때는 약간의 균형 감각이라도 있고 여야에 같이 줄을 대려는 시도 정도는 있었는데 네. 아예 이재명을 적대시하는 이런 걸로 가면서 확 기울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이거를 빼고 통일교 특검만 하는 것도 우습고 그러니까 어차피 검경 합동수사단에서 하는 게 특검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신천지 통일교를 합쳐서 다 특검을 해야 되면은 해야죠. 특검을 하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유명 정치인들이 많이 언급이 좀 되던데 그 중에 권성동, 뭐 원희룡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김무성 전 의원이 계신 것 같아요. 김무성 전 의원은 또 잘 아시잖아요. 잘 아는데 제가 2019년 이후에는 네. 제가 이제 국회를 그만두고 네. 제가 연락이나 찾아뵙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2019년도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또 뭔 말하려고 그래 또 뭔 말하려고 정말 모르십니까?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2022년 2020 뭐 그때 일이라면서요. 김무성과 절연한 겁니까 그동안? 예?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건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고도 뭐 보니까 윤석열 캠프랑도 또 이쪽이 연결이 좀 돼 있었던 것 네, 같고. 그 얘기 저희가 이제 많이 보도를 해드렸죠. 네. 근우회랑도 연결이, 그러니까 뭐 연결 고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근우회. 근우회가 아마 여성들 모이는 그 예, 전국 뭐 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여기. 단체였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의미가 있게 진술이 나오는 것은 그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한 신천지 전국 청년회장을 지낸 차모 씨입니다. 이거 장소장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막 찾아봤는데 없는데. 한나라당 시절에 의원실 보좌관과 부대변인을 역임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천지와 정치권 간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그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2007년 17대 대선에서 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 그다음에 새누리당 시절인 2012년 18대 대선 경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그 전 지사가 네. 자신의 입장을 글을 올렸는데 여기도 홍준표 윤석열 간의 경선에서도 표 차이가 뭐 많이 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대부분 저쪽으로 간 몰표가 신천지표 아니었겠냐라고 홍준표 지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모 씨 본명이 다 나왔어요? 그냥 차 씨라고만 네, 나왔어요. 지금은 예, 다시 보도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누구 생각난 분이 계신 모양이군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네. 2007년도부터 활동했으면 아닌 것 같고 제가 한번 수소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금방 네.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네. 근우회랑은 제가 조금 어. 좀 알아요. 아 근우회는 좀 아세요? 이자 회장하고도 제가 잘 아는데 예. 그 저희가 이제 당 대표 할 때 이제 저를 이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만나고 뭐 행사도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갔어요. 네. 근우회 행사하니까 보좌관님 좀 오라고 갔는데 깜짝 놀란 게 갑자기 흰 천사복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막 이렇게 저쪽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랑 신부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데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가기 못 해가지고 저희 비서관 후배한테 야 저거 신천지 아니냐?
제가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때 당시에도.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락을 안 했는데 그때부터 좀 이 군우회가 신천지랑 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막 이 기사를 보니까 좀 드네요. 검경 합수단은 장성철 소장 소환 조사하시죠. 많은 걸 알고 네, 있어요. 많은 걸 알고 있을 거면 그 갑자기 근호회와. 이제 피의자 전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천지 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그때 깜짝 좀 놀랐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청와대 처음 개방한다고 했을 때 네. 그때 흰 옷을 입은 흰 한복 같은 걸 입은 중년 여성들이 무슨 꽃 매화 같은 홍매화 같은 거 막 흔들면서 기억 안 맞아요, 나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청와대 그거죠. 민간 개방할 때 이렇게. 네. 예, 근데 맞아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저분들은 흰 옷을 입고 천사복 같은 흰 옷을 입고 저렇게 하지? 저 신천지 아닌가? 그때도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신천지 행사에는 항상 중년 흰 옷. 여성들이 흰 천사복을 입고 네. 꽃 같은 걸 들고 막 이렇게 쭉 선도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꽤 깊고 꽤 긴 인연이 제가? 아니 여기 저 국민의힘이랑 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천지 간부들이 근후에는 사실상 신천지의 위장 조직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신천지가 참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새로 뭘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조직을 이렇게 M&A라고 해야 되나? 인수합병을 하는. 네. 예, 그래서 그 어떤 교회도 그러니까 새로 신도들을 막 모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 싹 잠입해갖고 그 교회의 신도들을 싹 이제 신천지 쪽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시민단체나 이런 데도 원래 있었던 저 시민단체인데 쓱 들어가서 열심히 또 자신들 조직처럼 이렇게 동화시켜버리는 요런 거를 신천지가 참 전략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여튼 그래서. 그래서 윤석열 네. 전 후보랑 대통령하고 이희자 회장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네, 다정다감하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을 옛날에 보고 내가 아는 저 회장님이 또 윤석열 후보 옆에 있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놀람의 연속이었어요. 네. 저는 저 회장님의 그 어떤 패션이 놀라움의 연속인데. 검정에 빨강, 저 귀여운 모자까지 있었습니다. 나이 많아요, 이분. 되게 많으실 것 많아요. 같아요. 예. 지금 자, 80 가까이 하여튼 됐을 거예요. 특검은 얼른 신천지 포함해서 받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혜훈 후보자로 빨리 넘어가 볼까요? 네네, 이혜훈 후보자 관해서 대통령 지금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어떻게 청문 보고서 재송구할 거냐고 청문 요청서. 그때 대통령이 이 질문 왜 안 하나 했다라고 하면서 이건 어려운 일이 지금 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검찰개혁 논란이 아주 나에게 어려운 문제고 또 두 번째로는 이혜훈 지명자 관련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결정을 못했다.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마저 봉쇄돼서 저도 그게 좀 아쉽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네. 근데 그에 대해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공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좀 두고 판단하겠다. 청와대 검증이 문제 있지 않냐는 지적. 아니 문제 있죠.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너무 솔직하다니까. 청와대 검증 문제 있죠. 근데 그분이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제 이렇게 반문을 했고 공천 5번 받아서 3번이나 국회의원 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믿었지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다 검증 단계에서. 근데 의원이- 재산 문제는 분명히 다 검증을 했을 텐데 네. 그 부분이 좀 미진하게 검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종도 땅 문제도 있고 아파트 청약 문제도 있잖아요. 아파트 청약은 진짜 국민들 화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다행?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 당연히 이런 질문 해야 되는데 전에는 왜 안 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전임 정권? 기자들이 왜 저런 질문 딱 뻔히 나올 질문인데 안 하면 안 될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 하여튼 이재명 정부에서는 할 질문들은 다 하긴 하네,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소위 말해서 이제 진보 정부 혹은 뭐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질문을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던데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경기 방송의 모 기자가 네. 무슨 그 자신감으로 뭐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냐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뭐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질문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기자도 감당해야 되고 뭐 대통령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다 짜거든요. 순서까지 짜고요.
막 이렇게 기자들이 손 들어요. 다 외면하고 딱 정해진 순서대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정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좀 네, 이게 네, 자유로운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해운 후보자는 청문회까지는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그 비망록이 계속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낙선을 원하는 그 낙선 대상 낙선기도. 그리고 이제 당선 위해 기도하고 싶은 명단,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이해운 후보자하고 뭐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비망록에. 근데 이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건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위해 기도하고픈 후보 명단, 낙선을 위해 기도하고픈 후보 명단을 만들고 코팅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목사님이 들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게 했는데 네. 낙선이 최경환, 윤상현, 홍문종, 서청원, 정가빈, 김승재, 권영세, 박순자, 김태흠 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이제 오늘 또 뭐가 나왔냐면 목사님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목사님 말은 김무성 대표와 내가 하나님께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김무성 대표를 대통령 만들고 그 후에는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 목사님이 기도 끝에 김무성 대통령 그다음에 이해운 대통령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김무성을 차기 대통령으로 이해운을 차차기 대통령으로 세워주신다. 네. 목사님이 그런 것까지 컨설팅을 또 해주시고. 근데 또 이제 그 이해훈 후보자가 썼던 개인적인 또 그 평가가 있어요. 네. 바른정당에 함께 있던 동료 의원에 대한 평가 2017년 10월 것인데 김무성 느려 터졌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안 알아준다. 그러나 악한 영에 둘러싸여 있는 정도는 아니다. 유승민 국민들도 의원들도 알아주지 않는다. 입 언저리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 말을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악한 영이 꽉 사로잡고 있고 뺑 둘러싸고 있어서 안 된다라고. 이땐 같은 편이었네.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 뭐 종교는 다를 수 있지만 무속에 심취한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만 더 가볼까요? 하나만 더 갈까요? 네, 2014년 11월 메모인데요. 네. 지역구를 권사님하고 상의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어떤 권사님이 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일날 아침 세종대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만나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갔는데 응답도 받았어요. 예, 지역구는 서초갑 기도를 했더니 3을 보여주시더라. 삼선한다는 의미다. 울산은 별로고 마산은 울산보다 낫고 영등포 을도 괜찮더라라고 권사님이 기도응답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 천공이나 뭐 던진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기도해서 나 돼요 안 돼요 하는 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안 그래요? 아니 이 사람한테 저는 야 유승민은 입 언저리에 악한 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막힌 영이 꽉 가로잡고 있고 이름 뭐 어디는 삼선한다는 의미로 삼자 숫자 이거 손바닥에 왕자 쓴 거는 뭐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악한 영에 둘러싸여 있다 뭐 아니다 그런 영. 그러니까 이거를 줄였으면 악령이잖아요. 빨리 검은 사제들을 빨리 불러야 돼. 퇴마 사제를 불러서 악한 악령이지. 구마 의식을 해가지고 유승민의 지금 들어가 있는 악령을 빨리 빼내야 된다. 이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와. 대한민국 개신교 이런 이게 기도를 해. 무속이냐 이게 진짜? 와. 예. 아유, 하여튼 그런 답을 만약에 해주는 저 절대자가 계시면 그 절대자 어떻게 그게 절대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정도면 판단은 선 거 같고 비망록은 이제 그만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아니 그 남의 일기장을 진짜 보는 기분이라서 사람이 되게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데 네. 이걸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입수한 입수했대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이게 궁금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국회의원이 이제 그만 이제 배지가 떨어져가지고 예. 방을 정리할 때 되면은 이제 의원이 방 안에 있는 컴퓨터에 여러 가지 파일들을 좀 다 다운 받아가지고 USB나 이런 거에 다 넣어서 줘라. 예. 이렇게 보좌진 누군가에게 지시를 했겠지. 근데 그 보좌진이 이렇게 파일을 다운 받다가 이런 게 있었네. 비망록 내가 이거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걸 이제 천하람 의원 측에 전달해 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제보도 많이 하고 네. 많은 억하심정이 있었고 당했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저한테 잘하세요.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알겠습니다. 뭐 예. 특별한 내가 다 알고 거더 있어 내가.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전해드리긴 하는데 어지간한 자잘한 거는 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네. 전 총리 판단이 오늘 나오나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네.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그 내란 판단이 처음 나오는 것이고요, 이 재판에서. 판단은 처음 나오는 거고요.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예.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고, 이게 나오면 당연히 예. 다음 달 19일에 나올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그러겠네요. 없다. 네. 일단 특검이 징역 15년 구형했고요. 네. 예, 그럼 이제 15년 중에 과연 얼마나 나오게 될지 오늘 2시에 굉장히 또 중요한 판결 하나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선고하면 법정 구속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5년. 만약에 그러면- 상당히 인정이 된다면 예. 15년이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했지만 이게 내란이라고 판단을 하진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데 지금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징역 15년 구형이면은 8년에서 10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징역 8년에서 10년 정도. 법정 구속 당할 가능성도 꽤 있는 많네요. 거 아니에요? 크네요. 뭐 아니, 원래 2년, 1년 6개월이어도 다 법정 구속을 보통 해요. 1심 선고할 때. 이게 또 심성과 만약 때. 내란으로 이렇게 뭐 8년 9년 받으면 범죄 중대성 면에 있어서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아, 그 이번에 판결이 선고가 나오면 네. 내란과 관련해서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3 불법 계엄이 내란이다. 이러한 등식도 성립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건 또 저희가 내일 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생기기 전에 맛있는 건 미리미리 먹어두는 게 현명한 일인 것 같다. 탱글 쭈꾸미도 이제는 그분은 못 드시잖아요, 그죠? 이제 미리미리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 탱글 쭈꾸미는 드셔보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탱글탱글한 쭈꾸미는 이제 살아있는 쭈꾸미 먹은 이후로는 처음이다. 어떻게 배송돼서 온 쭈꾸미가 이렇게 탱글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바로 그 화제의 탱글 쭈꾸미. 아,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뭐 말씀 안 하시고 먹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매워 보이는, 색깔은 좀 매워 보이는데 색깔만큼 맵진 않은 느낌. 그죠? 매운데요. 매워. 매워요. 매운데 맛있어.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것 같고 카레 맛이 나네요, 좀. 카레. 그래요? 장금인가? 아직 그것까지 못 이게 느꼈는데. 요 매운 맛이 사실은 옛날보다 우리 요즘 음식이나 라면이나 다 매워진 게 불닭 볶음면이 나오면서 근데 매운맛이 다 업그레이드 아, 됐어요. 상향 평준화됐구나. 그래서 신라면도 네. 옛날보다 더 맵게 만들었어요. 최근에 나온 거가 아, 이게 그래요? 사람들 입맛이 이제 불닭볶음면 먹다가 신라면 먹으니까 안 맵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음식들도 조금 매운 것들이 다 조금 더 맵게 만들고 있다. 예. 자, 근데 그럼-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양배추 요거- 넣고 같이 먹고 싶어요. 아, 양배추 너무 좋죠. 쫙 썰어가지고 볶음밥 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볶음밥 소주 안주로도 좋고 밥 반찬 좋고요. 소스는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한 팩에 600g인데요. 600g이면 보통 한 3인분 정도 우리가 따져 본다면 아, 얼마나 해야 될까? 가격이 참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는 아, 1인분으로 따지면 1인분에 한 3,9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돼요? 그 가격이? 왜냐면 세 팩에 35,900원이니까 이게 한 팩에 한 3인분쯤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팩에 한 12,000원 2,000원? 정도고. 12,000원. 네, 그러면 1인분으로 따지면 한 4,000원 채 안 되는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그 수준이고요. 여기다가 그 양배추 진짜 아까 말씀하신 양배추나 양파 정도 좀 집에 있는 다 있잖아요. 양배추 양파 정도는. 네, 그거 썰어 넣으시면 아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뭐죠? 윤석열은 앞으로 평생 못 먹을 소주가 있어야 됩니다. 예. 소주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다. 소주와 쭈꾸미 최고의 네. 조합입니다. 세 팩에 35,900원, 5팩에 58,900원의 특가 이벤트 중이고요. 무료 배송은 5팩 구매 시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왕이면 5팩 하셔서 무료 배송 혜택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원물이 따로 그다음에 양념 따로 가기 때문에 이 탱글한 맛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 요 쭈꾸미 구매는 영상 아래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뵐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